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호스피스 돌봄 이야기 책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백묵 한 통.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장애인 학교 선생질 했다더니 우리까지 장애인 취급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당장 저 시건방진 사람 좀 다른 병실로 옮겨줘요. 그래요. 6인실 쓰면서 코 골았다고 난리치고 창문은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물건도 못 놓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1인실로 옮기든가. 그날은 몇몇 보호자들이 간호사들에게 항의를 하느라 병동 복도가 소란스러웠다. 나는 무슨 일인가 다가가 상황을 물었다. 다인실에 입원 중인 형제님 한 분이 성질이 고약하고 까다롭기가 하늘을 찌른다며 간호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게다가 신경질이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방에 화풀이를 하는 통에 그 층에서는 이미 원성이 자자했다. 그 환자는 바로 얼마 전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토마스 형제님이었다. 형제님은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충실히 해오던 중 병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간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큰 대학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형제님은 자기소개부터 호기롭게 하며 나를 반겼다. 수녀님, 나 천주교 신자 토마스입니다. 깔끔한 성격을 보여주듯 침대 머리맡에는 성경책, 기도서, 노트 등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네, 형제님,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말도 마세요.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여기 흰 가운 입고 다니는 의사들은 천지인데 대체 왜 내 병명 하나 모르는 겁니까? 수녀님, 저렇게 실력 없는 의사들 월급 주지 마세요. 아침마다 피 뽑아가고 약만 주지 대체 무엇들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형편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의대에서는 학생들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한답디까? 쯧쯧. 형제님, 아직 검사가 다 안 끝났다고 들었어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지 않겠어요? 병명 나오면 치료 들어갈 거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그제야 토마스 형제님은 불평불만을 거둬들였다. 그리고는 내게 당부를 했다. 그럼 수녀님, 제가 기다릴 테니 수녀님께서 내 병명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수녀님이니까 믿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 성경책과 기도서도 가까이 두시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나는 형제님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요량으로 화제를 바꾸었다. 형제님은 7년간 냉담을 하다가 아프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노트를 꺼내어 짐짓 자랑하듯 내게 펼쳐 보였다. 수녀님,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영종도에 땅이 좀 있는데 연금 타면 그곳에 집을 지을 생각이거든요. 그 설계도입니다. 여기는 애들 방이고 서재도 있고 이곳은 예수님 방입니다. 기도방이요. 정밀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그려져 있는 설계도는 한눈에 봐도 형제님이 얼마나 꼼꼼한 성격인지 알게 해주었다. 와, 직접 설계를 하셨다니 대단합니다. 새로 지을 집에 예수님 방까지 마련해 두셨으니 하느님도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형제님,
그러니 조금만 마음 편하게 기다리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제님. 아무튼 제 병명 꼭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병실을 나서자 형제님의 아내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다 포기를 하고 한 달도 못 사는 상황이라는 것을 불같은 남편 성격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알면 난리칠 것이 두려워 아내분은 도저히 병명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간암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화만 내시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내분은 도저히 직접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고 결국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수녀님, 뭐랍니까?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까? 네, 알아봤는데 간이 좀 안 좋다고 하네요. 간이요? 다리가 아니고요? 그럼 간이 안 좋은데 왜 다리가 붓습니까? 간이 어떻게 안 좋은데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대화를 이어갔다. 간이 안 좋으면 다리가 붓는다고 해요. 간암이라고 합니다. 형제님은 그 말에 못 박힌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형제님, 그런데 촉이랍니다. 이제 병명 알았으니 집중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촉이고 뭐고 암은 암이죠. 간암이라고 내가. 충격을 받은 토마스 형제님은 황망한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형제님, 간은 떠받들어서 섬기고 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3분의 1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형제님은 믿기지 않는 듯 재차 간암, 내가 간암이라고 하더니 점점 조용해졌다. 적막한 공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형제님을 위해 기도를 드린 후 병실을 나섰다. 그때 나의 등에 대고 형제님이 인사를 했다. 어쨌든 수녀님, 제 병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자기 병명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처음에는 대부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나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2~3번씩 병실에 들러 마음을 살피고는 한다. 그날 오후에 병실을 다시 찾았을 때 토마스 형제님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불평불만으로 병실을 소란스럽게 하던 형제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형제님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다. 토마스 형제님,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나 말을 걸어도 형제님은 대꾸가 없었다. 나는 그 다음 날도 형제님을 찾아가 같은 말을 걸었다. 여전히 형제님은 조용했다. 형제님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았기에 나는 조용히 기도만 드리고 나왔다. 밤 11시쯤이었다. 토마스 형제님이 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형제님은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녀님,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형제님? 희망을 가지셔야 해요. 치료하면 됩니다. 아니요, 수녀님. 제 몸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저 가망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암이라는 것은 당분간 제 아내에게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보다 충격이 더 클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칠 텐데 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이미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형제님은 아내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했다. 수녀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곧 하느님 앞에 가야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수녀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형제님, 사람은 살든 죽든 후회되는 일이 있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푸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글쎄요, 전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에 늘 당당했던 형제님은 용서를 청하라는 나의 말이 선뜻 와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다음 날 밤새 생각을 해봤다면서 딱 3명에게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한 명은 아버지였다. 형제님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학교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형제님은 그날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의 큰 손을 잡고 등교를 하던 날이 너무나 든든하고 따뜻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교문 앞에서 형제님에게 당부를 했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일을 하러 가야 하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큰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도 인자한 아버지였다. 형제님은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새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살게 되면서 형제님은 의붓 동생과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졌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큰 손으로 형제님에게 회초리를 들었고 인자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날 이후 형제님에게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로 각인되어 버렸다. 아버지를 멀리했고 결혼 후에도 아버지를 찾아뵙는 일이 뜸했다. 어느 때부터인가는 어머니 길 때나 명절 때도 본가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더니 16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지금은 아예 연락을 두절한 채 완전한 남이 되어 살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장애인 학교 교사 시절 체벌을 한 학생이었다. 장애 학생들을 대할 때면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늘 사랑으로 잘 해주었는데 형제님은 한 학생을 때린 일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해야 부모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며 그 학생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렸다. 그때 형제님은 아무리 학생이 무능해도 나는 유능한 선생이니까 꼭 가르치고 말겠다는 교만함이 발동했다고 했다. 물론 가르치느라 회초리를 든 것이지만 그 뒤로 그 학생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내내 있었다.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서 사과하고 풀어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병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님이 용서를 청하고 싶은 두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제님은 자신이 체벌한 학생을 만나서 며칠 동안만이라도 잘해주고 싶다고 했다. 형제님이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나는
학생을 병원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11살 된 학생이 병실에 들어서자 형제님은 학생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도 형제님을 보자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다. 아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아이는 3일 동안 형제님의 병실에서 지냈다. 형제님은 3일 내내 아이를 침대에 올려놓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놀아주면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전했다. 아이도 형제님의 마음이 느껴졌는지 돌아갈 시간이 되자 형제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기까지 했다. 형제님도 그런 아이를 붙들며 함께 엉엉 울었다. 아이가 돌아가고 나자 형제님은 마음 한편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이 가벼운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워했다. 삼천포에 계시는 아버지를 16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으니 차마 연락을 드릴 면목도 용기도 나지 않는 듯 보였다. 형제님, 그럼 편지로라도 마음을 전하시면 어떻겠어요? 편지요? 네, 아버지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지로라도 써서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형제님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밤새 편지를 쓰고 버리고를 반복했고 그렇게 쓰레기통 하나를 가득 채웠다. 하루를 꼬박 세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용서를 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드디어 완성했고 아버지께 붙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혹시 답장이라도 올까 내심 기대하고 있던 형제님의 병실 문이 열렸다. 형제님의 아버지셨다. 아버지는 삼천포에서 편지를 받자마자 인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고 했다. 사실 아버지가 인천까지 올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오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출발했는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더구나. 아버지는 아픈 아들을 보자마자 더 일찍 오지 못한 미안함을 전했다. 형제님은 16년 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야유어서 마음이 저릿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형제님을 바라보셨다. 그 순간 형제님은 4학년 때 학교를 데려다 주며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상처로 남은 잔인한 아버지가 아닌 어린 시절 인자했던 아버지 모습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크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손이 마르고 야위어 이제 자신의 손보다 작아져 있었다. 형제님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네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줄은 몰랐다. 일찍 연락을 하지 그랬냐. 병중에 누워있는 자식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못하겠는지 눈을 감으신 채로 눈물만 주르르 흘리셨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형제님은 아버지의 손길 한 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모두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인자한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회환의 눈물을 흘렸다. 형제님은 그리웠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발을 주무르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모든 정을 나누었다. 수녀님, 아버지와도 마지막 정을 나누고 제자에게도 제 마음을 다 전하고 나니 수녀님 말씀대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제가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3명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1명은 누구인가요? 아, 그건 하느님이요. 제가 하느님께 잘못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밤 제가 하느님께는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제가 잘못한 것들만 떠오르면서 하느님께 빚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만나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하느님께는 말로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해서 하느님께 가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수녀님. 제게 하느님께 드릴 마지막 카드가 한 장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카드요? 네, 제 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가기 전에 제가 뭘 내놓고 가야 하는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당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자선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 장기를 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육체만이라도 기증하고 싶습니다. 나는 화만 가득했던 형제님의 변화된 모습이 감격스러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실에서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며 고약하게 굴던 형제님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내어놓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으니 죽음을 앞둔 준비를 하면서 점점 하느님을 향해 변화하고 있는 형제님의 모습에 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말인데요, 수녀님. 제가 간암인 걸 이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마 제 입으로는 못하겠어요. 사실 그동안 형제님은 아버지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 만남을 가졌다. 아내가 자신의 병명을 알게 될 때 받게 될 충격을 배려한 것이었다. 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아내분에게 전했다. 형제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해서 당신의 병명을 숨기려 한 것이니 지금 알게 되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장기 기증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반대하지 마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 형제님 성격에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건데 그것마저 안 되면 아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병명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형제님 앞에서는 처음 들은 것처럼 진심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형제님은 그런 아내를 오히려 위로하며 다독였다. 간암이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리만 붓고 통증도 잘 못 느끼고 정신도 멀쩡하니 다행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장기 기증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동의해줘요. 별일 아니라는 듯 너스레까지 떨며 아내의 마음을 챙기는 형제님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그러자 아내분은 무릎을 꿇으며 형제님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남자를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아내로 산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면 저도 나중에 꼭 장기 기증을 하겠어요. 그러나 간암 환자인 형제님의 장기 기증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는 고민이 되었다. 형제님이 지금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죽음을 준비해 왔는데 어렵게 결정한 일이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었다. 나는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토마스 형제님이 장기 기증이 안 된다고 하면 무척 낙담할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형제님의 마음에 위로가 될지 지혜를 주세요. 시신기증이요. 장기 기증이 불발되자 불같이 화를 내던 형제님이 의아한 듯 나를 고쳐보았다. 네, 형제님. 장기 기증은 간암 환자라 어렵지만 시신 기증은 가능하니 의대생들에게 해부학 용도로 형제님의 몸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건 환자에게 장기 기증을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어요. 형제님의 몸을 통해 의대생들의 뇌에 이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럼요. 역시 형제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과거에는 장애자 학교 선생님이셨지만 앞으로는 가톨릭 의대 교수가 되는 겁니다. 형제님의 시신으로 학생들을 몸소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 말에 형제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러고 보니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스승 유이태도 자신의 몸을 내놓으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맞네요, 수녀님. 이제 제가 가톨릭 의대 교수가 되어서 제 시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네요. 형제님의 시신 기증으로 아내와 아들들까지 모두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을 하겠다고 하자 형제님은 그제야 하느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다며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얼마 후 형제님의 병실을 찾아가니 형제님은 자신이 새로 지을 집의 설계도며 투병 생활 중에 쓴 일기, 가족들에게 쓴 편지 등을 적은 노트를 리본까지 메어서는 내게 보여줬다.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 노트를 아내에게 주고 싶으니 내게 함께 축복해 달라고 했다. 나는 노트 위에 아내분과 형제님, 내 손을 함께 얹고 하느님께 축복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내분은 남편이 주는 마지막 선물에 크게 감동을 받고 자신도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형제님은 백묵 한 통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아내는 형제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백묵 한 통을 사러 문방구로 달려갔다. 나는 그 사이 형제님께 물었다. 왜 백묵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수녀님, 23년 동안 백묵은 제 삶의 도구였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먹고 살게 해준 도구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백묵을 들었을 때는 죄를 안 지었더라고요. 저는 죄인이지만 백묵은 죄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칠판에 악을 쓸 때에도 선을 가르치기 위해 썼으니까요. 그러니 하느님이 제게 삶의 도구로 준 이 죄 없는 백묵 한 통을 하느님께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이니 하느님께 선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형제님은 평소 자신이 학교에 출근할 때 입고 다니던 양복을 수의 대신 입고 싶다고 했다. 아내분은 형제님의 부탁대로 평소에 입었던 셔츠, 넥타이, 속옷 모두 깨끗이 세탁해서 병실에 걸어두었다. 수녀님, 죽을 때 입을 옷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아주 홀가분합니다. 제가 하느님 앞에 이 양복을 입고 백묵 한 통을 관에 같이 넣어서 가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형제님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양복을 입고 백묵 한 통을 들고서는 하느님께로 평온하게 돌아가셨다. 형제님은 선종하시기 전 시신 기증을 결심한 날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드린다면서 내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했었다. 하느님, 제 시신의 뼈 마디마디, 장기 하나하나가 가톨릭 의대의 문을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이식되어 유능한 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간암 환자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유능한 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